화물운전 내 인생. 차고에 세워진 화물차를 바라본다. 은퇴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묵직한 차체는 내 인생 그 자체다. 문득 손바닥을 펴본다. 수십 년간 핸들을 잡아온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화물을 실었던가. 새벽 안개 속을 가르며 폭설이 휘몰아치는 고갯길을 넘으며 뜨거운 여름 아스팔트 위를 달리며 그 모든 순간 내 손은 핸들을 놓지 않았고 그 핸들은 내 가족을 먹여 살렸다.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내놓을 시간이다. 화물차 운전으로 한 평생을 살아온 한 사람의 기록, 도로 위에서 보낸 수만 킬로미터의 여정,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화물들, 그리고 계절과 날씨의 이야기를. 일부 출발 첫 핸들. 22살 군 제대 후 막막했던 그때가 생각난다.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특별한 기술도 없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지만 나는 땅을 물려받기엔 형제가 많았고 도시로 나가야만 했다. 동네 선배 형이 화물차 운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힘들긴 한데 돈은 괜찮아, 성실하면 굶지는 않아.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운전면허 학원을 찾았다. 일종 보통 면허를 따는데 석 달이 걸렸다. 학원비를 벌기 위해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낮에는 운전 연습을 했다. 면허증을 손에 쥐던 날의 기분을 잊을 수 없다. 작은 플라스틱 카드였지만 그것은 내 인생의 입장권이었다. 그날 저녁 작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혼자 다짐했다. 이 일로 성실하게 살자. 가족 꾸리고 아이들 대학 보내자. 첫 직장은 용산에 있는 작은 운송회사였다.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과묵한 분이었는데 내 면허증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신참은 조수부터야. 선배 옆에서 1년은 배워야 해. 조수 시절 나는 선배 옆자리에서 모든 것을 배웠다. 화물 싣는 법, 묶는 법, 무게중심 잡는 법, 도로에서 차선 지키는 법, 사각지대 보는 법, 백미러 보는 습관, 밤샘 운전할 때 졸음 쫓는 법, 휴게소 루트, 싼 주유소 위치까지. 야, 이게 그냥 운전이 아니야. 이게 목숨이고 이게 밥줄이야. 선배는 늘 그렇게 말했다. 화물이 망가지면 배상이고 사고 나면 인생 끝이야. 정신 바짝 차려. 첫 단독 운행을 나가던 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3.5톤 카고 트럭이었다. 그리 크지 않은 차였지만 운전석에 혼자 앉으니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졌다. 시동을 걸었다. 디젤 엔진의 둔탁한 소리가 온몸으로 전해졌다.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넣었다. 천천히 출발했다. 그날 실은 화물은 동대문 시장에서 인천 부평까지 가는 의류였다. 박스로 포장된 옷가지들이 가득 실렸다. 무게는 2톤 정도. 그리 무겁지 않았지만 내 어깨에는 천근만근이었다. 경인 고속도로를 타고 달렸다. 3차로를 조심스럽게 유지했다. 옆으로 승용차들이 쌩쌩 지나갔다. 화물차는 느렸다. 하지만 그게 맞는 거였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무사히 하역장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하역을 도우며 박스를 내리는데 화주가 한마디 했다. 신참이지? 조심히 왔네. 다음에도 잘 부탁해.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초보 시절의 실수들. 물론 실수도 많았다. 어느 날은 적재한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서 운행 중에 화물이 쏟아질 뻔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만약 고속도로였다면? 만약 뒤 차가 그걸 받았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또 어느 날은 과적을 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화주가 조금만 더 실어줘라고 부탁했고 거절하지 못한 내가 바보였다. 벌금을 내면서 뼈저리게 배웠다.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내 안전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백미러를 보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다가 옆차와 아슬아슬하게 스칠 뻔한 적도 있었다. 그때 옆차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를 질렀다. 야, 눈 달고 다녀. 또 화가 났지만 그 말이 맞았다. 내 실수였다. 이런 실수들이 모여서 나를 단련시켰다. 매번 넘어지고 일어서며 나는 조금씩 진짜 운전사가 되어갔다. 스승 박 사장님. 내게 진짜 운전을 가르쳐준 사람은 박 사장님이었다.
55의 그분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키는 작았지만 핸들을 잡으면 180cm는 되는 것처럼 당당했다. 운전은 기술이 반이고 마음가짐이 반이야. 박 사장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기술은 배우면 되는데 마음가짐은 타고나는 거야. 너는 그게 있어. 사장님은 나를 데리고 온갖 현장을 다녔다. 새벽, 이시 농수산물시장, 한낮의 건설 현장, 밤늦은 물류센터.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화물차 운전사는 서비스업이야. 화물만 나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나르는 거지. 하역하는 인부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힘든 일 고맙다고 말하고 때로는 담배 한 갑이나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는 모습을 보며 배웠다. 사장님은 차량 관리에도 철저했다. 이 차가 네 밥줄이야. 차가 고장나면 너도 굶는 거야. 매일 아침 엔진 오일을 확인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고 등화 장치를 점검했다. 나도 그 습관을 따라했고 평생 그렇게 살았다. 2부 화물 이야기 마이너스 무엇을 실었나. 새벽의 신선식품. 화물차 운전사에게 가장 긴장되는 화물은 신선식품이다.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새벽 3시 알람이 울린다. 눈을 비비며 일어나 세수를 하고 차고로 향한다. 차량을 점검하고 엔진의 시동을 건다. 새벽 공기는 차갑다. 입김이 하얗게 나온다. 새벽 4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도착한다. 이미 시장은 불야성이다. 수많은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지게차들이 분주히 움직인다.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운다. 여기요. 상추 30박스, 오이 20박스. 하역 인부들과 함께 재빨리 화물을 싣는다. 신선한 채소들이 적재함을 채운다. 상추는 물기가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너무 눌리면 금방 시들어 버린다. 오이는 단단해 보이지만 모서리가 부딪히면 멍이 든다. 싣는 순서도 중요하다. 먼저 내릴 화물을 뒤쪽에, 나중에 내릴 화물을 앞쪽에. 무거운 것은 아래에, 가벼운 것은 위에.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하역할 때 지옥을 맛본다. 새벽 5시 출발한다. 목적지는 대전의 한 대형마트 물류센터. 오전 8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3시간. 여유는 있지만 새벽 출근 시간과 겹치면 막힐 수도 있다. 경부 고속도로를 탄다. 새벽 고속도로는 한산하다. 가로등 불빛만이 도로를 밝힌다. 라디오를 튼다. 트로트가 흘러나온다. 모가수의 한 500년이다. 따라 부르며 졸음을 쫓는다. 천안 휴게소에 잠깐 들른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뽑는다. 뜨거운 커피가 목으로 넘어가며 온몸을 깨운다. 적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화물이 흔들리지 않았는지, 로프는 단단한지. 오전 7시 반 대전에 도착한다. 시간 여유가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 물류센터 입구에서 대기한다. 8시가 되자 입고 담당자가 나온다. 아, 서울에서 오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하역이 시작된다. 지게차가 팔레트를 들어 올린다. 신선한 채소들이 햇빛을 받으며 반짝인다. 상추는 여전히 푸르고 오이는 윤기가 난다. 무사히 배송 완료. 검수 완료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서류에 사인을 받는다. 이 한 장의 서류가 내 수입을 증명한다. 핸드폰으로 회사에 배송 완료 문자를 보낸다. 하지만 일은 끝나지 않았다. 돌아가는 길에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화물을 또 실어야 한다. 이게 바로 왕복 운송이다. 편도만 하면 공차로 돌아가야 하니 손해다. 냉동차의 세계. 5년 차가 되던 해 나는 냉동차로 바꿨다. 냉동차는 일반 화물차보다 운임이 높았다. 하지만 그만큼 까다로웠다. 냉동차의 핵심은 온도다. 냉동은 영하 18도, 냉장은 영상 2도에서 5도 사이. 이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화물이 전부 상한다. 그리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운전사의 책임이다. 여름철 냉동 육류 운송이 가장 까다로웠다. 안양의 한 식품 공장에서 부산까지 소고기 5톤을 운송하는 일이었다. 한여름 폭염, 기온은 35도를 넘었다. 출발 전 냉동기를 최대로 가동한다. 적재함 안이 영하 18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린다. 온도계를 확인한다. 영하 19도. 좋다.
고기가 실린다. 진공 포장된 소고기 박스들이 팔레트에 쌓여 있다. 지게차가 조심스럽게 적재함 안으로 옮긴다. 하나, 둘, 셋. 모두 실었다. 문을 닫는다. 이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빠져나가고 따뜻한 공기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동 중에는 절대 문을 열면 안 된다. 경부 고속도로를 탄다. 냉동기가 윙윙 소리를 낸다. 평소보다 연료 소모가 많다. 냉동기도 디젤을 먹으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온도를 지켜야 한다. 대전, 대구를 지나 부산으로 향한다. 계속 온도계를 확인한다. 영하 17도. 괜찮다. 영하 16도. 조금 올라갔다. 냉동기 출력을 높인다. 영하 18도로 다시 내려간다. 한여름 고속도로는 뜨겁다.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냉동차 안은 얼음장이지만 운전석은 찜통이다. 에어컨을 틀어도 햇빛이 너무 강하다. 땀이 줄줄 흐른다. 부산 냉동 창고에 도착한다. 온도를 확인한다. 영하 18도. 완벽하다. 하역이 시작된다. 창고 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온다. 한여름인데 입김이 나온다. 온도 좋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5시간의 긴장을 풀어준다. 깨지기 쉬운 것들 마이너스 유리와 술병. 화물차 운전사가 가장 싫어하는 화물이 있다면 바로 깨지기 쉬운 것들이다. 특히 유리와 술병. 어느 가을날 경기도 여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대형 유리창을 운송하는 일을 맡았다. 빌딩에 들어갈 강화 유리였다. 한 장에 수백만 원짜리. 유리는 특수 목재 틀에 끼워져 있었다. 수직으로 세워져 있고 사이사이에 완충제가 끼워져 있었다. 조금이라도 기울거나 흔들리면 금이 가거나 깨질 수 있었다. 천천히 가세요. 진짜 천천히요. 화주가 신신당부했다. 이거 깨지면 아시죠? 안다. 나도 잘 안다. 그래서 더 긴장된다. 출발한다. 정말 거북이처럼 천천히. 과속 방지턱 하나를 넘는데도 1분이 걸린다.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가 아주 천천히 내려온다. 뒤에서 경적이 울린다.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내 일을 할 뿐이다. 국도를 탄다. 고속도로는 못 탄다. 너무 빠르고 노면이 거칠다. 국도가 느리지만 더 안전하다. 모든 신경을 도로에 집중한다. 웅덩이가 보이면 피한다. 노면이 울퉁불퉁하면 더 속도를 줄인다. 커브 길에서는 원심력을 최소화하려고 아주 넓게 돈다. 이 시간이 걸릴 거리를 4시간 만에 도착했다. 전신에 땀이 흐른다. 손가락이 뻣뻣하다. 핸들을 너무 꽉 잡았다. 하역 담당자가 유리를 검수한다. 하나하나 꼼꼼히 본다. 좋습니다. 완벽해요. 그제야 숨을 내쉰다. 술병도 마찬가지다. 특히 소주, 맥주 같은 병 음료는 무겁고 깨지기 쉽다. 한 박스에 20병씩 들어있는데 하나라도 깨지면 온 차 안이 술 냄새다. 어느 날은 경기도 이천 소주 공장에서 전라도 목포까지 소주를 운송했다. 500박스 10톤 분량이었다. 박스를 쌓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높이다. 너무 높이 쌓으면 맨 아래 박스가 무게를 못 이기고 찌그러지면서 병이 깨진다. 3단까지만 쌓는다. 그리고 박스 사이사이에 완충제를 넣는다. 흔들림을 최소화해야 한다. 로프로 꽁꽁 묶는다. 목포까지 4시간. 내내 조심 또 조심. 커브 길에서는 기어를 낮춰서 천천히. 방지턱에서는 거의 정지 직전까지 속도를 줄인다. 무사히 도착해서 하역할 때 깨진 병이 하나도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도 소주 한 잔을 마셨다. 내가 실어 나름 바로 그 소주를. 건설 현장의 무게들. 10년 차가 되었을 때 나는 11톤 트럭으로 바꿨다. 그리고 주로 건설 자재를 실었다. 시멘트, 철근, 모래, 자갈. 무겁고 거칠고 먼지 많은 화물들. 건설 현장은 늘 바쁘고 소란스러웠다. 아침 7시 경기도 화성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시멘트 포대를 싣는다. 포대 하나가 25kg. 400포대를 싣는다. 10톤.
지게차가 팔레트를 들어 올려 적재함에 싣는다. 쿵쿵 소리가 무겁다. 차체가 조금씩 가라앉는다. 서스펜션이 무게를 받는다. 목적지는 인천 송도의 한 건설 현장.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곳이다.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대의 화물차가 대기 중이다. 레미콘차, 덤프트럭, 화물차들이 뒤섞여 있다. 7번 차량. 현장 소장이 소리친다. 내 차다. 지게차가 다가온다. 하역이 시작된다. 먼지가 풀풀 날린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다. 하역이 끝나고 나면 적재함이 온통 시멘트 가루로 뒤덮여 있다. 빗자루로 쓸어낸다. 하지만 완전히 깨끗해지지는 않는다. 시멘트 먼지는 끈질기다. 철근 운송은 또 다른 문제다. 철근은 길이가 길다. 6m, 9m, 12m. 적재함보다 길면 뒤로 튀어나온다. 그럴 때는 적재함 뒤에 빨간 깃발을 달아야 한다. 뒷차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철근을 실을 때는 균형이 중요하다. 한쪽으로 쏠리면 차가 기울어진다. 최악의 경우 전복될 수도 있다. 그래서 철근은 좌우 균형을 맞춰서 싣고 중앙에 무거운 것을 배치한다. 그리고 묶는 게 가장 중요하다. 철근은 무겁고 딱딱하다. 제대로 묶지 않으면 급정거할 때 앞으로 쏠린다. 운전석을 뚫고 나올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사고를 본 적이 있다. 끔찍했다. 로프로 X자로 묶는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한다. 로프가 느슨하지 않은지, 철근이 흔들리지 않는지 확실해야 한다. 건설 현장 일은 힘들었지만 운임은 괜찮았다. 그리고 건설 붐일 때는 일감이 끊이지 않았다. IMF 이전에는 정말 바쁘게 일했다. 하루에 두세 번씩 왕복하기도 했다. 농번기의 추억 마이너스 쌀과 비료. 가을이면 농번기다. 추수가 끝나고 쌀 운송이 한창일 때 나는 고향 생각이 났다. 충남 당진의 한 미곡 종합처리장에서 서울 가락동까지 쌀을 운송했다. 20kg짜리 쌀포대가 500포대. 10톤. 처리장 창고에는 쌀 냄새가 가득했다. 갓 도정한 쌀의 고소한 냄새. 그 냄새를 맡으면 어머니가 지어주시던 밥 생각이 났다. 이번 작황 좋아요. 햅쌀이 정말 윤기가 나요. 처리장 직원이 말했다. 쌀포대를 싣는다. 지게차가 팔레트를 들어 올린다. 쌀은 시멘트보다 무게가 덜 나가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다. 가락동 도매시장에 도착한다. 쌀 도매상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하역이 시작된다. 쌀포대가 하나씩 내려진다. 햅쌀이네. 좋아. 도매상 주인이 포대를 쓰다듬는다. 마치 아기를 쓰다듬듯. 봄에는 비료 운송이 많았다. 농사 준비철이니까. 충남 서산의 농협 창고에서 각 읍면에 작은 농협으로 비료를 실어 날랐다. 비료는 냄새가 독했다. 요소 비료, 복합 비료. 특히 유기질 비료는 냄새가 지독했다. 하역하고 나면 옷에 냄새가 배어서 집에 가기 전에 목욕탕에 들러야 했다. 하지만 농촌 마을에 비료를 내려줄 때면 농부들이 반가워했다. 고맙소 고맙소. 구부정한 허리를 한 노인들이 손을 흔들었다.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다. 내 아버지도 저렇게 농사를 지으셨지. 위험물 마이너스 긴장의 연속. 화물차 운전사가 가장 긴장하는 순간은 위험물을 실을 때다. 위험물은 말 그대로 위험하다. 폭발할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고 유독 가스가 새어나올 수도 있다. 위험물 운송 자격증을 따는데 2달이 걸렸다. 이론 교육 실습 시험. 쉽지 않았다. 하지만 위험물 운송은 운임이 높았다. 위험한 만큼 돈도 더 받는 것이다. 첫 위험물 운송은 석유 제품이었다. 울산 정유 공장에서 강원도 춘천의 주유소까지 경유를 운송하는 일이었다. 유조차에 12kg를 실었다. 절대 담배 피우지 마세요. 휴대폰도 조심하고 정전기도 조심하세요. 안전교육을 받았다.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그 많은 기름을 싣고 달리려니 온몸이 긴장됐다. 출발 전 탱크를 꼼꼼히 확인한다. 누유는 없는지, 밸브는 제대로 닫혔는지, 첩지선은 연결되어 있는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 고속도로를 탄다.
평소보다 더 천천히 운전한다. 급가속, 급감속을 하면 탱크 안에 액체가 출렁인다. 그 출렁임이 차체를 흔들고 균형을 잃을 수 있다. 특히 커브 길이 위험하다. 원심력 때문에 액체가 한쪽으로 쏠린다. 그래서 커브에서는 더욱 속도를 줄이고 부드럽게 핸들을 돈다. 터널을 지날 때는 환기구 근처를 피한다. 만약 가스가 센다면 환기구 쪽으로 몰릴 테니까. 휴게소에 들를 때도 다른 차들과 떨어져서 주차한다. 춘천에 도착해서 주유소 지하 탱크에 기름을 내릴 때 손이 떨렸다. 호스를 연결하고 밸브를 열고 기름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지켜본다. 게이지를 계속 확인한다. 주입 완료. 그제야 한숨을 돌린다. 무사히 끝났다. 또 다른 위험물은 화학약품이었다. 경기도 시흥의 한 화학 공장에서 부산까지 산업용 솔벤트를 운송했다. 드럼통 200개 각 200리터씩. 솔벤트는 휘발성이 강하고 인화성이 높다. 조금이라도 새면 큰일 난다. 드럼통 하나하나를 확인한다. 뚜껑이 단단히 닫혔는지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적재할 때 드럼통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고정한다. 나무 받침대를 사이에 끼우고 로프로 단단히 묶는다. 흔들림을 최소화해야 한다. 운행 중에는 환기를 계속시킨다. 창문을 조금 열어둔다. 냄새가 나는지 계속 확인한다. 만약 화학약품 냄새가 난다면 어딘가 새고 있다는 뜻이다. 즉시 정차하고 점검해야 한다. 다행히 문제없이 부산에 도착했다. 하역할 때도 조심 또 조심. 드럼통을 지게차로 내릴 때 떨어뜨리지 않게 천천히. 위험물 운송을 하고 나면 온몸이 뻐근했다. 긴장의 연속이었으니까. 하지만 무사히 끝냈다는 안도감도 컸다. E-커머스 시대의 마이너스 새로운 화물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화물의 종류가 변했다. 인터넷 쇼핑이 늘어나면서 택배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예전에는 대량 화물이 많았다. 한 곳에서 싣고 한 곳에서 내렸다. 하지만 이제는 한 곳에서 싣고 여러 곳에 내려야 했다. 소량 다품 종이었다. 쿠팡, 마켓컬리 같은 새벽 배송이 시작되면서 밤샘 운행이 늘었다. 밤 10시에 물류센터에서 화물을 싣고 새벽 4시까지 각 지역 배송센터에 내려야 했다. 화물도 다양했다. 책, 옷, 전자제품, 식품, 화장품. 온갖 것들이 섞여 있었다. 박스마다 바코드가 붙어 있고 행선지가 달랐다. 이거 강남, 이거 송파, 이거 분당. 분류하는 것도 일이었다. 실수로 잘못 내리면 고객에게 배송이 늦어진다. 그러면 클레임이 들어온다. 한 번은 새벽 배송 중에 과일 박스를 떨어뜨렸다. 박스가 터지고 사과가 굴러다녔다. 급하게 다시 주워 담았지만 사과에 멍이 들었을 것이다. 미안한 마음에 그날 잠을 설쳤다. 하지만 새벽 도시는 아름다웠다. 텅 빈 거리, 가로등 불빛, 고요함. 라디오에서는 심야 방송이 흘러나왔다. DJ의 낮은 목소리가 밤의 고독을 달래주었다. 삼부 도로 위의 사계절. 봄 마이너스 황사와 꽃샘추위. 봄은 겨울의 끝이자 여름의 시작이었다. 3월이 되면 날씨가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봄은 변덕스러웠다. 어느 날은 따뜻하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추웠다. 꽃샘추위라고 했다. 아침에 출발할 때는 따뜻해서 얇은 옷을 입었는데 저녁에 돌아올 때는 추워서 떨었다. 차에 항상 점퍼를 하나 싣고 다녔다. 황사가 가장 심했다. 중국에서 날아온 모래먼지가 하늘을 뒤덮었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전조등을 켜고 다녀야 했다. 와이퍼로 창문을 닦아도 흙먼지가 자꾸 쌓였다. 황사가 심한 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앞이 보이지 않았다. 안개보다 더 심했다. 차들이 서행했다. 그래도 사고가 났다. 앞차가 급정거했고 뒤차가 들이받았다. 나는 다행히 피했지만 가슴이 철렁했다. 봄에는 농사 준비 때문에 농촌 지역 운송이 많았다. 비료, 농약, 비닐하우스 자재. 시골길을 달렸다. 논밭에는 농부들이 쟁기질을 하고 있었다. 어디선가 트랙터 소리가 들렸다. 봄비도 잦았다. 봄비는 여름 장마보다는 약했지만 그래도 도로를 적셨다. 젖은 도로는 미끄러웠다. 특히 경유가 섞인 도로는 더욱 미끄러웠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 조심해야 했다. 하지만 봄에는 꽃이 피었다. 고속도로 옆 벚꽃이 하얗게 피었다. 진해에 화물을 실어 가는 길에 군항제 벚꽃을 보았다. 차를 잠깐 세우고 벚꽃을 구경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눈처럼 떨어졌다. 아빠, 벚꽃 보러 가요. 딸아이가 전화로 말했다. 올해도 못 갈 것 같다. 바빠서. 미안했다. 언제나 바빴으니까. 여름 마이너스 장마와 폭염. 여름은 지옥이었다. 특히 7월과 8월. 장마가 시작되면 빗길 운전이 계속됐다. 빗길은 위험했다. 시야가 나빴고 도로가 미끄러웠고 브레이크 거리가 길어졌다. 어느 장마철 밤 경부고속도로 죽전 부근을 지나는데 폭우가 쏟아졌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와이퍼를 최대로 작동시켜도 소용없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렸다.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였다. 30km로 서행했다. 옆 차선의 차들이 하나둘 갓길에 정차했다. 나도 갓길에 차를 세웠다. 비가 약해지기를 기다렸다. 차 안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요란했다. 라디오에서는 기상청 호우특보를 전하고 있었다. 충청도와 경기 남부의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 30분쯤 지나자 비가 조금 약해졌다. 다시 출발했다. 도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있었다. 물웅덩이를 지나갈 때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 빠르게 지나가면 물이 튀어올라 엔진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엔진이 고장난다. 장마가 끝나면 폭염이 시작됐다. 35도, 37도, 38도. 아스팔트 위 온도는 60도가 넘었다. 운전석은 찜통이었다. 에어컨을 틀었지만 화물차 에어컨은 승용차만큼 시원하지 않았다. 햇빛이 정면에서 쏟아졌다. 선글라스를 써도 눈이 부셨다. 땀이 줄줄 흘렀다. 티셔츠가 흠뻑 젖었다. 한여름 오후 차를 세우고 휴게소에 들렀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휴게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시원했다. 천국 같았다. 냉커피를 한 잔 마셨다. 얼음이 가득 든 커피가 목으로 넘어갔다. 폭염에는 타이어 펑크도 잦았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계속 달리면 타이어가 뜨거워진다. 공기가 팽창한다. 그러다 터진다. 펑. 소리와 함께 차가 한쪽으로 쏠린다. 한 번은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부근에서 타이어가 펑크 났다. 갓길에 차를 세웠다. 비상등을 켰다. 차에서 내려 타이어를 확인했다. 뒷바퀴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예비 타이어를 꺼냈다. 잭으로 차를 들어 올렸다. 렌치로 볼트를 풀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뜨거운 햇빛 아래서 혼자 타이어를 교체했다. 30분이 걸렸다.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여름에는 냉동차 고장도 많았다. 냉동기가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멈췄다. 냉동 화물을 실었는데 냉동기가 고장나면 큰일이다. 화물이 녹는다. 손실은 고스란히 내 책임이다. 한 번은 부산에서 서울로 냉동 수산물을 싣고 가는데 대전쯤에서 냉동기가 멈췄다.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영하 18도에서 영하 10도, 영하 5도. 급하게 정비소에 전화했다. 대전 어디쯤이신가요? 지금 가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시간을 기다렸다. 정비사가 왔다. 냉동기를 점검했다. 컴프레서가 나갔네요. 교체해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했다. 화물이 녹을 것 같다고. 정비사가 임시로 수리를 해줬다. 서울까지는 버틸 겁니다. 도착하면 바로 정비 받으세요. 다행히 서울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하지만 온도는 이미 영상으로 올라가 있었다. 화주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화주가 화물을 검수했다. 조금 녹았네요. 이건 할인해야겠어요. 운임에서 일부를 깎였다. 그리고 냉동기 수리비도 내 돈이었다. 그날 손해가 컸다. 가을 마이너스 추석과 안개. 가을은 화물차 운전사에게 가장 바쁜 계절이었다. 특히 추석 때. 추석 2주 전부터 물량이 폭발했다. 선물 세트, 과일, 한과, 떡. 온갖 명절 선물들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실려 나갔다. 하루에 3번씩 왕복했다.
새벽에 출발해서 밤늦게 돌아왔다. 집에 들어가면 자정이 넘었다. 씻지도 못하고 침대에 쓰러졌다. 그리고 새벽 4시에 다시 일어났다. 추석 당일에는 고속도로가 텅 비었다. 귀성하는 사람들이 전날 다 떠났으니까. 그날만큼은 여유롭게 운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쉬지 못했다. 명절 당일에도 배송할 화물이 있었으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온몸이 쑤셨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말했다. 과로입니다. 좀 쉬세요. 하지만 쉴 수 없었다. 쉬면 돈을 못 버니까. 가을에는 안개가 잦았다. 특히 새벽 안개가 위험했다. 강 근처나 산골짜기에 안개가 자욱했다. 어느 가을 새벽,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안개가 나타났다. 앞이 하얗게 변했다. 5m 앞도 보이지 않았다. 속도를 줄였다. 60km, 50km, 40km. 비상등을 켰다. 전조등을 하향으로 바꿨다. 상향등은 안개에 반사돼서 오히려 앞이 안 보인다. 차들이 하나둘 정차했다. 안개가 너무 짙었다. 나도 갓길에 차를 세웠다. 시야가 확보되기를 기다렸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다. 교통방송에서 안개특보를 전하고 있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여주-충주 구간의 짙은 안개. 운전자 여러분 주의 바랍니다. 30분쯤 지나자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안개가 조금씩 걷혔다. 시야가 확보됐다. 다시 출발했다. 가을은 단풍이 아름다웠다. 고속도로를 달리면 양옆으로 울긋불긋한 산이 펼쳐졌다. 설악산 가는 길, 내린천 계곡을 지날 때면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가족들과 단풍 구경 가야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바쁘게 살다 보니 계절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겨울 마이너스 폭설과 블랙 아이스. 겨울은 공포였다. 눈과 얼음이 도로를 뒤덮었다. 첫눈이 내리는 날 모두가 낭만적이라고 했지만 화물차 운전사에게는 악몽의 시작이었다. 눈길은 미끄러웠다. 특히 화물을 가득 실은 화물차는 무거워서 더 위험했다. 체인을 준비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타이어, 체인을 사서 차에 실어뒀다. 눈이 오면 체인을 장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눈길에서 미끄러진다. 어느 12월 밤,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강릉으로 가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흩날리는 정도였다. 하지만 점점 세졌다. 대관령 고갯길에 접어들자 폭설이 쏟아졌다. 앞이 하얗게 변했다. 와이퍼를 최대로 작동시켰다. 전조등을 켰다. 하지만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속도를 줄였다. 40km로 서행했다.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천천히 움직였다. 대관령 정상 부근에서 차들이 멈췄다. 체인을 장착하는 것이다. 나도 차를 세웠다. 밖으로 나갔다.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손이 시렸다. 체인을 꺼냈다. 타이어에 체인을 걸었다. 손이 꽁꽁 얼었다. 장갑을 껴도 소용없었다. 금속 체인이 차가웠다. 체인을 장착하는데 20분이 걸렸다. 온몸이 눈으로 뒤덮였다. 차에 다시 올라탔다. 히터를 틀었다. 천천히 출발했다. 체인을 장착하면 속도가 더 느려진다. 30km로 기어갔다. 덜컹덜컹 소리가 났다. 체인이 도로를 긁는 소리였다. 이 시간 만에 대관령을 넘었다. 평소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강릉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녹초가 되어 있었다. 더 무서운 건 블랙 아이스였다. 블랙 아이스는 보이지 않는 얼음이다. 도로가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얇은 얼음이 깔려 있다. 블랙 아이스를 밟으면 차가 미끄러진다. 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추지 않는다. 그냥 미끄러진다. 한 번은 새벽에 중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블랙 아이스를 밟았다. 차가 옆으로 미끄러졌다. 핸들을 돌렸다. 반대로 돌렸다. 소용없었다. 차는 계속 미끄러졌다. 이번엔 사고다.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다행히 갓길로 빠지면서 차가 멈췄다. 가드레일에 살짝 긁혔다. 하지만 큰 사고는 아니었다. 차에서 내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담배를 한 대 피웠다. 손이 떨려서 라이터를 제대로 켤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겨울 운전이 더 조심스러워졌다. 도로가 젖어 있으면 의심했다. 속도를 더 줄였다. 급브레이크를 피했다. 겨울에는 연료도 문제였다. 경유는 추운 날씨에 얼어붙는다.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면 경유가 왁스처럼 굳는다. 그러면 엔진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겨울용 경유를 넣어야 한다. 겨울용 경유에는 부동액이 섞여 있다. 하지만 비싸다. 그래서 어떤 운전사들은 일반 경유를 쓰다가 낭패를 본다. 한 번은 강원도 산골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경유가 얼어붙은 것이다. 정비소를 불렀다. 정비사가 와서 연료 라인을 녹였다. 3시간이 걸렸다. 그날 배송은 늦어졌다. 겨울은 설날도 있었다. 추석만큼 바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명절 선물 배송이 많았다. 한파와 눈보라를 뚫고 전국을 누볐다. 설날 당일 집에서 가족들과 떡국을 먹고 싶었다. 하지만 일이 있었다. 부산에서 서울로 화물을 실어야 했다. 미안해. 저녁에는 갈게. 아내에게 전화했다. 아내는 말이 없었다. 익숙한 침묵이었다. 사부 도로의 기억. 경부고속도로 마이너스 내 인생의 길. 경부고속도로. 그 길은 내 인생이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16km. 수만 번을 달렸다. 눈을 감고도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천호대교를 지나 강동구를 거쳐 판교로. 수원, 오산, 천안. 천안 삼거리 휴게소는 내 단골이었다. 호두 과자를 사서 아이들에게 갖다 줬다. 대전 휴게소, 금강 휴게소. 추풍령 터널. 김천, 구미, 대구. 경산 휴게소에서는 사과를 샀다. 경산 사과가 유명하니까. 경주를 지나 울산, 양산, 부산. 부산 톨게이트를 빠져나오면 바다 냄새가 났다. 짠내가 코를 찔렀다. 아, 부산이구나. 경부고속도로는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줬다. 봄에는 벚꽃이 피었다. 여름에는 초록이 우거졌다.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었다. 겨울에는 눈이 쌓였다. 추풍령 터널은 겨울이면 늘 조심스러웠다. 터널 안은 따뜻한데 밖은 추웠다. 터널을 빠져나올 때 온도 차이 때문에 도로가 얼어 있었다. 블랙 아이스가 많았다. 대구 부근의 팔공산이 보이면 이제 반이다 싶었다. 서울에서 출발하면 대구가 중간 지점이었다. 휴게소에 들러 쉬었다. 커피 한 잔과 빵 하나. 그게 내 점심이었다. 밤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아름다웠다. 차들의 빨간 호미등이 줄지어 흐르고 가로등이 길을 밝혔다. 휴게소 불빛이 따뜻하게 반짝였다. 멀리 도시의 야경이 보였다. 한 번은 눈 오는 밤 경부고속도로를 달렸다. 눈이 전조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며 떨어졌다. 마치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힘들지만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서해안 고속도로 마이너스 바다의 길. 서해안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만큼 자주 다니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길이었다. 목포까지 가는 길, 서해를 끼고 달리는 그 길. 서울을 출발해 인천, 평택, 서산, 보령을 지나 목포까지. 바다가 보이는 구간이 많았다. 특히 안면도 부근을 지날 때 서해 바다가 펼쳐졌다. 햇빛에 반짝이는 바다, 갯벌, 어선들. 서해안 고속도로는 직선 구간이 많아서 운전하기 편했다. 하지만 바람이 강했다. 특히 겨울에는 서해 바람이 매서웠다. 차체가 흔들렸다. 핸들을 꽉 잡아야 했다. 법성포 굴비를 실어 나르는 일이 있었다. 영광에서 서울까지. 굴비는 냄새가 강했다. 하역하고 나면 차 안에 굴비 냄새가 배었다. 며칠 동안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바다 냄새, 소금 냄새, 생선 냄새. 그게 일하는 냄새였으니까. 영동 고속도로 마이너스 산의 길.
영동 고속도로는 서울에서 강릉까지 태백 산맥을 넘는 길이었다. 가장 힘든 길 중 하나였다. 대관령 고갯길은 악명 높았다. 오르막 내리막 커브. 겨울에는 눈과 얼음, 여름에는 안개. 사고가 많은 구간이었다. 오르막에서는 속도가 느려졌다. 기어를 낮춰서 천천히 올라갔다. 엔진이 신음했다. 힘들게 정상에 올랐다. 내리막이 더 위험했다.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 과열된다.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를 써야 한다. 기어를 낮춰서 엔진의 힘으로 속도를 줄인다. 한 번은 내리막에서 브레이크가 과열됐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차가 점점 빨라졌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러다 사고 나는 거 아냐? 급하게 비상차선으로 빠져나갔다. 차가 천천히 멈췄다. 브레이크에서 연기가 났다. 뜨거운 냄새가 났다. 30분을 기다려 브레이크가 식기를 기다렸다. 그날 이후로 내리막길이 더 조심스러워졌다. 엔진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절대 브레이크를 남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동 고속도로의 보상은 강릉의 바다였다. 터널을 빠져나오면 동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푸른 바다, 하얀 파도. 그 풍경은 힘든 운전을 잊게 해줬다. 휴게소 마이너스 도로 위의 쉼터. 휴게소는 화물차 운전사의 사무실이자 식당이자 숙소였다. 휴게소에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때로는 잠을 잤다. 천안삼거리 휴게소는 가장 유명했다. 호두과자 때문에. 하지만 나는 주로 식당을 이용했다. 김치찌개에 공깃밥 6,000원. 싸고 배부른 한 끼였다. 금강 휴게소에서는 가끔 된장찌개를 먹었다. 구수한 맛이 좋았다.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다른 화물차들이 쉬고 있었다. 다들 나처럼 바쁘게 살고 있었다. 휴게소에서는 동료 운전사들을 만났다. 다들 얼굴은 몰라도 서로 이해했다. 눈빛만 봐도 알았다. 피곤하지? 나도 그래. 어디 가세요? 부산이요. 형님은? 광주요. 힘내세요. 형님도요. 짧은 대화였지만 동지애가 있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걸었으니까. 휴게소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거울을 봤다. 피곤한 얼굴이 비쳤다. 조금만 더 힘내자. 밤에는 휴게소 주차장에서 잤다. 시트를 눕히고 담요를 덮었다.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다음날 새벽 일찍 출발해야 했으니까. 주차장은 시끄러웠다. 차들이 왔다 갔다 했다. 엔진 소리, 경적 소리. 하지만 피곤하면 어디서든 잘 수 있었다. 금방 잠들었다. 새벽에 깼다. 목과 허리가 뻐근했다. 몸을 쭉 폈다. 휴게소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샀다. 뜨거운 물을 부어 3분을 기다렸다. 후루룩 먹었다. 그게 내 아침이었다. 도심 배송 마이너스 좁은 골목의 전쟁. 고속도로는 넓고 직선적이었다. 하지만 도심은 달랐다. 좁고 복잡하고 사람이 많았다. 서울 시내 배송은 화물차 운전사에게 고역이었다. 큰 차를 몰고 좁은 골목을 다녀야 했다. 양쪽에 주차된 차들 사이를 지나가야 했다. 사이드 미러가 부딪힐까 봐 조마조마했다. 신사동, 청담동 같은 곳은 길이 더 좁았다. 고급 주택가라 차들도 비쌌다. 벤츠, BMW, 포르쉐. 긁기라도 하면 큰일이었다. 온 신경을 집중해서 운전했다. 하역이 더 문제였다. 주차 공간이 없었다.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 비상등을 켜고 최대한 빨리 하역했다. 하지만 단속 요원이 나타나기도 했다. 아저씨 여기 주차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금방 갈게요. 짐을 내리며 서둘렀다. 손수레에 박스를 싣고 건물 안으로 날랐다. 뛰다시피 했다. 땀이 줄줄 흘렀다. 때로는 딱지를 떼기도 했다. 과태료 10만 원.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것도 일의 일부였다. 새벽 배송은 조금 나았다. 새벽 4시, 5시에는 도심이 한산했다. 주차 걱정 없이 하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다. 편의점 배송이 많았다. 한 상권에 편의점이 서너 개씩 있었다. 돌아다니며 하나씩 하역했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수고하세요. 편의점 알바생이 인사했다. 졸린 눈으로. 고생 많아요. 나도 인사했다. 서로의 고생을 알았으니까. 동료들 마이너스 도로 위의 친구들. 화물차 운전사는 외로운 직업이다. 혼자 운전하고 혼자 먹고 혼자 잔다. 하지만 그래도 동료가 있었다. 김형. 10년 선배였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많이 도와줬다. 화물 싣는 법, 로프 묶는 법, 좋은 화주 찾는 법. 다 김형에게 배웠다. 이 일은 경험이야. 책이 없어.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지. 김형은 늘 그렇게 말했다. 김형과는 가끔 같은 휴게소에서 마주쳤다. 형. 오, 자네? 반가웠다. 같이 밥을 먹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눴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운임도 떨어지고. 맞아요. 기름값은 오르는데. 하지만 불평만 하지는 않았다. 서로 격려했다. 그래도 힘내자. 우리 일로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 사장님. 같은 동네에 사는 동료였다. 차고도 가까웠다. 가끔 같이 출발했다. 호송처럼. 오늘 어디 가세요? 천안이요. 사장님은? 나는 대전. 천안까지 같이 가시죠. 같이 가면 외롭지 않았다. 무전기로 이야기를 나눴다. 길 상황, 날씨 그냥 잡담. 앞에 사고 났네요.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에서 헤어질 때 손을 흔들었다. 조심히 가세요. 형님도요. 박 기사. 휴게소에서 우연히 알게 됐다. 담배를 피우다가 말을 걸었다. 담배 있어요? 네, 여기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다. 이후로 휴게소에서 종종 마주쳤다. 얼굴을 익혔다. 이름을 알았다. 친구가 됐다. 박 기사는 나보다 어렸다. 새댁이 있었다. 아이가 곧 태어난다고 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도 건강하세요. 몇 년 후 박 기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빗길에서 미끄러져 추락했다고. 장례식장에 갔다. 영정 속 박 기사는 웃고 있었다. 형님 왜 이렇게 일찍 가셨어요? 눈물이 났다. 내일은 내 차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 마이너스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 아내를 만난 건 27살 때였다. 동네 선배 누나의 소개였다. 착한 여자야. 한번 만나봐. 첫 만남은 어색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저 화물차 운전해요. 네, 들었어요. 아내는 수줍게 웃었다. 몇 번의 만남 후에 사귀기 시작했다. 하지만 만나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일이 바빴으니까.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았다. 미안해. 오늘도 일 들어가야 해. 괜찮아요. 조심히 다녀와요. 아내는 늘 이해해줬다. 투정 부리지 않았다. 기다려줬다. 결혼을 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간소하게. 신혼여행도 제주도에서 2박 3일. 그게 전부였다.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으니까. 신혼집은 작은 빌라 월세였다. 방 2개, 화장실 하나. 부엌은 좁았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다. 첫 딸이 태어났다. 병원에서 갓 태어난 딸을 안았다. 작고 따뜻했다. 이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다짐했다. 하지만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아빠. 토요일 오전 드물게 집에 있을 때 딸이 안겼다. 너무 좋았다. 이 순간을 위해 사는 거구나. 둘째가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아들이래. 아들. 아내가 전화했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작은 아들을 봤다. 또 한 번 다짐했다. 더 열심히 벌어야지. 하지만 아이들은 빨리 자랐다. 큰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식에 못 갔다. 일이 있었으니까. 아빠 왜 안 와? 딸이 울었다. 미안했다.
아들의 운동회도 못 갔다. 생일 파티도 몇 번 놓쳤다. 늘 미안했다. 조금만 참아. 아빠가 돈 벌어서 좋은 거 사줄게. 하지만 아이들이 원한 건 물건이 아니었다.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그걸 나중에 알았다. 너무 늦게. 딸이 중학생이 됐을 때 반항기가 왔다. 아빠는 맨날 일만 해. 가족한테는 관심도 없잖아. 소리쳤다.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나는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은 내가 없었다. 아내는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 학교 행사, 학원 등하원, 아플 때 간혹. 다 아내 몫이었다.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당신도 고생 많아요. 아내의 눈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다. 웃음이 줄었다. 젊었을 때의 밝은 모습은 사라졌다. 내 탓이었다. 화주들 -1을 주는 사람들. 화물차 운전사에게 화주는 중요하다. 화주가 일을 주니까. 좋은 화주를 만나면 일이 수월하다. 나쁜 화주를 만나면 지옥이다. 정 사장님. 오랫동안 거래한 화주였다. 식품 도매상을 운영했다. 성격이 까다로웠지만 공정했다. 일을 정확히 하면 제값을 쳐줬다. 김 기사, 내일 아침 6시에 가락시장. 가능해? 네, 사장님. 괜찮습니다. 좋아. 잘 부탁해. 정 사장님 일은 힘들었다. 시간이 빡빡했고 화물이 무거웠다. 하지만 운임은 좋았다. 그리고 꾸준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일감이 들어왔다. 김 기사 고생 많았어. 이거 받아. 추석이나 설날이면 보너스를 줬다. 많지는 않았지만 고마웠다.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쁜 화주도 있었다. 이름도 기억하기 싫다. 과적을 강요했다. 조금만 더 싫어. 괜찮아. 사장님, 이건 과적입니다. 위험해요. 에이, 뭐가 위험해. 다들 그렇게 해. 거절하면 다음부터 일을 안 줬다. 어쩔 수 없이 싫었다.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었다. 화주에게 말했다. 벌금 나왔어요. 그거 내 알 바 아니야. 당신이 조심했어야지. 화가 났다. 하지만 참았다. 일을 잃을까봐. 그게 약자의 처지였다. 또 어떤 화주는 운임을 깎았다. 계약할 때는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일 끝나고 9만 원을 줬다. 기름값이 올랐잖아. 이번만 깎아줘. 사장님, 그건 안 됩니다. 약속이잖아요. 에이, 1만 원 가지고 그러지 마. 다음에 더 줄게. 다음은 없었다. 1만 원은 적은 돈 같지만 10번이면 10만 원이었다. 가족 한 달 식비였다. 그런 화주와는 거래를 끊었다. 돈은 조금 줄었지만 마음은 편했다. 정직한 화주와만 일했다. 그게 내 원칙이었다.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도로에서는 여러 사람을 만났다. 잠깐 스치는 인연들. 고속도로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봤다. 젊은 여자가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차를 세웠다. 무슨 일이세요?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갈 줄을 몰라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타이어를 갈아줬다. 20분이 걸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그 말이 기뻤다. 돈보다 가치 있는 말이었다. 휴게소에서 길 잃은 외국인 관광객을 도와준 적도 있었다. 지도를 보며 당황하고 있었다. Do you need help? Yes, please. I'm looking for GYONGJ요. 서툰 영어로 길을 설명해줬다. Go this way. Turn right at the next exit. Thank you so much. 그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한국 여행이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랐다. 어느 비 오는 밤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났다. 갓길에 세웠는데 다른 화물차가 멈춰 섰다. 운전사가 내렸다. 무슨 일이세요? 시동이 안 걸려요. 그는 공구를 가져왔다. 함께 엔진을 점검했다. 배터리 문제였다. 점프 케이블로 시동을 걸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받은 도움이 많아요. 서로 돕고 사는 거죠. 그날 밤 인간의 선함을 믿게 됐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 첫 차 마이너스 낡은 3.5톤 카고. 내 첫 차는 1992년식 3.5톤 카고 트럭이었다. 중고로 샀다. 800만 원. 은행 대출을 받았다.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하지만 내 차였다. 내 이름으로 등록된 차. 그게 중요했다. 첫날 차고에 주차하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 차로 돈을 벌어야 한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 무게감이 느껴졌다. 매일 아침 정비했다. 엔진 오일, 냉각수, 타이어 공기압. 꼼꼼히 확인했다. 고장 나면 수리비가 나가니까. 예방이 최선이었다. 그 차로 3년을 일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수없이 왕복했다. 총 주행거리가 30만 킬로미터를 넘었다. 엔진이 지쳐갔다. 힘이 없어졌다. 오르막을 오를 때 헉헉거렸다. 미안해. 조금만 더 힘내자. 결국 새 차로 바꿨다. 헌 차를 중고로 팔았다. 200만 원을 받았다. 헐값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차를 넘기는 날 운전석에 앉아 마지막으로 핸들을 잡았다. 고생했어. 고마워. 마음속으로 말했다. 전성기의 동반자 마이너스 11톤 트럭. 10년 차가 되었을 때 나는 11톤 트럭을 샀다. 새 차였다. 3천만 원. 대출이 컸지만 투자였다. 새 차는 달랐다. 엔진이 힘차고 운전석이 편하고 에어컨도 잘 나왔다. 운전이 즐거웠다. 그 차로 황금기를 보냈다. IMF 이전 건설 붐일 때 일이 넘쳐났다. 하루에 두세 번씩 왕복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 돈으로 빌라 월세를 벗어났다. 작은 아파트를 샀다. 전세였지만 내 집이었다. 아내가 기뻐했다. 여보 고마워요. 딸의 피아노도 샀다. 아빠 감사해요. 그 딸이 안겼다. 그 순간이 좋았다.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구나. 11톤 트럭은 내 황금기의 증인이었다. 그 차로 15년을 일했다. 총 주행거리 80만 킬로미터. 지구를 20바퀴 돈 셈이었다. 차는 늙어갔다. 나도 늙어갔다.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해지고 기력이 떨어졌다. 차도 마찬가지였다. 고장이 잦았다. 마지막 차 마이너스 냉동 윙바디. 20년 차 나는 마지막 차를 샀다. 냉동 윙바디 5톤. 작은 차로 돌아왔다. 나이가 들어서 큰 차가 버거웠다. 윙바디는 편했다. 측면이 통째로 열렸다. 하역이 쉬웠다. 허리에 부담이 덜했다. 냉동차는 운임이 좋았다. 나이 들어서도 벌 수 있는 돈이 괜찮았다. 은퇴할 때까지 이 차로 일하자.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60대가 되자 운전이 힘들어졌다. 시력이 나빠져서 밤 운전이 두려웠다. 허리는 늘 아팠다. 무릎도 시큰거렸다. 어느 날 운전 중에 졸음이 쏟아졌다. 평소에는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날은 안 됐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잠깐만 쉬자. 갓길에 차를 세우려고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신이 흐려졌다. 눈을 감았다. 1초인지 2초인지. 경적 소리에 깼다. 옆 차선으로 차가 쏠려 있었다. 급하게 핸들을 돌렸다.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피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손이 떨렸다. 이러다 죽겠구나. 그날 은퇴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빗길의 공포. 화물차 운전사에게 가장 무서운 건 사고다. 나도 여러 번 아슬아슬한 순간을 겪었다. 가장 아찔했던 건 빗길 미끄럼 사고였다. 30대 중반 여름 장마철이었다. 중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폭우가 쏟아졌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속도를 줄였다. 60km로 서행했다.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였다. 갑자기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브레이크 등이 빨갛게 켜졌다. 나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지만 빗길이었다. 차가 미끄러졌다. ABS가 작동했다. 덜컹덜컹 진동이 왔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앞차가 점점 가까워졌다. 부딪힌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 차가 옆으로 돌았다. 갓길로 빠져나갔다. 가드레일이 보였다. 이러다 뒤집힌다. 또 반대로 핸들을 돌렸다. 차가 스핀했다. 한 바퀴 반 바퀴. 마침내 멈췄다. 역주행 방향으로 서 있었다. 뒤에서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피해갔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호흡이 거칠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살았다. 그것만 생각났다. 차에서 내렸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주저앉았다. 빗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빗길이 두려워졌다. 비만 오면 속도를 확 줄였다. 차간 거리를 더 벌렸다. 조심 또 조심. 고속도로 화재. 또 한 번의 위기는 화재였다. 40대 초반 경부고속도로에서였다.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다. 전자제품을 가득 실었다. TV, 냉장고, 세탁기. 비싼 화물이었다. 천안쯤 왔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났다. 타는 냄새. 고무 타는 냄새. 뭐지? 또 주위를 살폈다. 연기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냄새는 계속 났다. 갓길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려 확인했다. 뒷바퀴에서 연기가 났다. 브레이크가 과열된 것이다. 물을 끼얹어야 해. 트럭에 항상 물통을 싣고 다녔다. 20리터짜리 물통을 가져왔다. 브레이크에 물을 부었다. 치익 마이너스 수증기가 피어올랐다. 뜨거웠다. 물을 계속 부었다. 연기가 줄어들었다. 다행이다. 안심했다. 하지만 너무 일렀다. 적재함 안에서도 연기가 났다. 안 돼. 그 적재함 문을 열었다. 연기가 쏟아져 나왔다. 화재였다. 어디선가 불씨가 튄 것이다. 119에 전화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화재요. 빨리 와주세요. 소화기를 꺼냈다. 안전핀을 뽑았다. 불을 향해 뿌렸다. 하지만 소화기 하나로는 부족했다. 불이 번졌다. 전자제품 포장재가 불에 탔다. 스티로폼 비닐 종이. 순식간에 번졌다. 뒤로 물러섰다.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다. 불을 바라봤다. 내 화물이 타고 있었다. 수천만 원이 제가 되고 있었다. 소방차가 도착했다. 물을 뿌렸다. 불은 꺼졌다. 하지만 화물은 망가졌다. 전부 못 쓰게 됐다. 화주에게 전화했다. 죄송합니다. 화재가 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뭐라고요? 화재? 화물은요? 전부 못 쓰게 됐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보험 처리하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보험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내 보험료가 올랐다. 그리고 그 화주는 다시는 나에게 일을 주지 않았다. 깜빡 졸음. 가장 위험한 건 졸음운전이었다. 모든 화물차 운전사의 적이었다.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졸음이 쏟아질 때가 있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가장 졸린 시간대였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머리가 끄덕였다. 안 돼, 깨어 있어야 해.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들어왔다. 잠깐 정신이 들었다. 노래를 불렀다. 큰 소리로. 트로트, 발라드, 뭐든 상관없었다. 목이 터져라 불렀다. 껌을 씹었다. 커피를 마셨다. 뺨을 때렸다.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하지만 졸음은 계속 왔다. 조금만 쉬자. 10분만. 휴게소에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다. 조금만 버티자. 그러다 깜빡 졸았다. 1초, 2초. 짧은 순간이었다. 눈을 떴다. 차가 갓길로 쏠려 있었다. 급하게 핸들을 돌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조금만 늦었어도. 그 순간을 수없이 겪었다. 그때마다 죽음을 스쳤다. 다음에는 진짜 사고 날 수도 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일을 해야 했으니까. 나중에 알았다. 많은 동료들이 졸음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나도 언젠가. IMF와 불황. 1997년 IMF가 왔다. 경제가 무너졌다. 화물차 운전사도 직격탄을 맞았다. 일감이 줄었다. 건설이 중단됐다. 공장이 문을 닫았다. 운송할 화물이 없었다. 운임이 떨어졌다. 예전에는 100만 원 받던 일을 70만 원에 해야 했다. 경쟁이 치열했다. 일을 따내려면 싸게 부르는 수밖에 없었다. 기름값은 올랐다. 이중고였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었다. 적자였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 똑같은 고민이었다. 버텨야지. 뭐, 또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버티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차를 팔고 다른 일을 찾았다. 공사판으로, 택시로, 배달로. 나도 고민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40대 중반이었다. 다른 기술이 없었다. 운전밖에 못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경기가 회복될 거야. 그렇게 믿으며 버텼다. 아내도 일을 시작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미안해. 내가 더 벌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같이 힘내요.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피로가 보였다. 몇 년이 지나자 조금씩 회복됐다. 일감이 늘었다. 운임도 조금 올랐다. 살았다. 안도했다. 하지만 IMF는 상처를 남겼다. 그 시절의 불안감, 두려움. 잊히지 않았다. 기술의 발전. 세월이 흐르며 기술이 발달했다. 화물차도 변했다. 옛날에는 수동 변속기였다. 기어를 손으로 바꿨다.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넣고 클러치를 떼고. 손과 발이 바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자동 변속기가 나왔다. 편했다. 기어 신경 쓸 필요 없이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내비게이션도 나왔다. 옛날에는 지도를 봤다. 종이 지도를 펼쳐놓고 길을 찾았다. 길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은 정확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알아서 안내했다. 5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편리했다. 블랙박스도 나왔다. 사고가 나면 증거가 됐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됐다.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어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휴대폰도 발전했다. 옛날에는 삐삐를 찼다. 삐삐 치세요. 화주가 삐삐를 쳤다. 공중전화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휴대폰이 나오면서 바로 연락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은 더 편했다. 문자, 사진, 위치. 모든 게 가능했다. 하지만 기술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다. 실시간 위치 추적. 회사가 내 위치를 항상 알았다. 김 기사, 지금 어디야? 왜 거기 있어? 감시받는 기분이었다. 디지털 운행 기록계도 달았다. 속도, 운행시간, 휴식시간. 모든 게 기록됐다. 과속했네요. 조심하세요. 자유가 줄어든 기분이었다. 젊은 세대. 나이가 들면서 젊은 운전사들이 많아졌다. 20대, 30대. 그들은 달랐다. 먼저 체력이 달랐다. 밤을 새워도 멀쩡했다. 형님, 전 괜찮아요. 부럽기도 하고 내가 늙었다는 걸 실감했다. 기술도 능숙했다. 스마트폰, 컴퓨터, 각종 앱. 척척 다뤘다. 형님, 이 앱 깔면 편해요. 가르쳐줬지만 나는 어려웠다. 마인드도 달랐다. 적당히 해야죠. 무리하면 안 돼요. 합리적이었다. 나는 무조건 열심히 했는데 그들은 달랐다. 형님, 그렇게 무리하시면 몸 상해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지.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어요.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무조건 열심히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었다. 때로는 젊은 운전사들이 버릇없어 보일 때도 있었다. 그건 제 일이 아닌데요. 거절했다.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도 나름 힘들었을 것이다.
경쟁은 더 치열했고 운임은 오르지 않았고 미래는 불확실했다. 요즘 젊은 것들은 하다가 입을 다물었다. 나도 젊었을 때 선배들에게 똑같은 소리를 들었으니까. 세대는 변한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다. 몸의 한계. 60대가 되자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허리가 가장 문제였다. 디스크였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쿠션을 깔고 자세를 바꾸고 스트레칭을 해도 소용없었다. 병원에 갔다. 수술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일을 줄이세요. 무거운 건 들지 마시고. 하지만 화물차 운전사가 무거운 걸 안 들 수 있나. 화물을 싣고 내려야 하는데 할 수 있을 때까지 하자. 무릎도 아팠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시큰거렸다. 관절염이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래요. 의사가 말했다. 눈도 나빠졌다. 돋보기 안경을 써야 서류를 볼 수 있었다. 밤에는 앞이 잘 안 보였다. 전조등이 눈부셨다. 야간 운전이 두려워졌다. 청력도 떨어졌다. 네? 뭐라고요? 자주 되물었다. 보청기를 생각했지만 인정하기 싫었다. 아직 젊은데 혈압도 올랐다.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짜게 먹지 마시고. 의사의 충고였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이 스트레스 아닌 게 있나. 당뇨 진단도 받았다. 음식 조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휴게소에서 먹는 식사를 어떻게 조절하나. 주어진 대로 먹을 뿐이었다. 어느 날 거울을 봤다. 백발이 늘었다. 주름이 깊어졌다. 등이 굽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지? 아내를 봤다. 아내도 늙어 있었다. 흰머리, 주름, 굽은 허리. 나보다 더 고생했을 텐데. 고생 많았어. 당신도요. 마지막 배송. 은퇴를 결심한 건 63세 되던 해였다. 몸이 한계였다. 어느 겨울날 영동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졸음이 쏟아졌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됐다. 눈이 감겼다. 깼을 때 차는 갓길로 쏠려 있었다. 가드레일에 부딪힐 뻔했다. 급하게 핸들을 돌려 피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러다 죽는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일 그만두려고. 아내는 놀라지 않았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래요. 이제 쉬어요. 충분히 일했어요. 미안해.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됐어요.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우리 쉬어요. 아내가 손을 잡아줬다. 따뜻했다. 눈물이 났다. 이 사람 참 고생 많았다. 마지막 배송을 나갔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짧은 거리였다. 일부러 가까운 곳을 택했다. 화물을 실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게 새로웠다. 화물의 무게, 로프의 감촉, 엔진의 소리. 운전석에 앉았다. 핸들을 잡았다. 손에 익은 감촉이었다. 40년을 잡아온 핸들. 이제 놓는다. 천천히 출발했다. 도로를 달렸다. 익숙한 길이었다. 수만 번 달렸던 길. 이제 마지막이다. 서울에 도착했다. 하역을 했다. 화물이 내려졌다. 서류에 사인을 받았다. 마지막 서류였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주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오래 수고하셨어요. 차고로 돌아왔다. 차를 주차했다. 시동을 껐다. 엔진이 멈췄다. 정적이 흘렀다. 한참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주위를 둘러봤다. 계기판, 핸들, 기어, 백미러. 40년의 동반자들. 고생 많았어. 고마워. 핸들을 쓰다듬었다. 차에서 내렸다. 뒤돌아봤다. 차가 서 있었다. 문을 닫았다. 잠갔다. 걸어 나왔다. 한 걸음 한 걸음. 뒤돌아보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다. 수고했어요. 이제 쉬어요. 밥을 먹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된장찌개에 밥.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마지막 운행을 마친 날이었다. 빈 운전석. 은퇴하고 처음 몇 달은 어색했다. 아침에 눈을 떴다. 시계를 봤다. 6시? 아, 출근해야 하나? 일어나려다가 멈췄다. 아니지. 은퇴했지. 다시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4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났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일어나서 커피를 마셨다. 창밖을 봤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나도 저렇게 살았지. 낮 시간이 길었다. 뭘 해야 할지 몰랐다. TV를 봤다. 재미없었다. 산책을 나갔다.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30분이면 끝났다. 이제 뭐 하지? 핸드폰을 들었다. 화주들의 번호가 있었다. 전화하고 싶었다.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하지만 참았다. 은퇴했으니까. 차고에 갔다. 차가 서 있었다. 중고로 팔지 못했다. 나이 든 차라 살 사람이 없었다. 그냥 두고 있었다. 운전석 문을 열었다. 앉았다. 핸들을 잡았다. 익숙한 감촉이었다. 그립다.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돌아갔다. 소리가 좋았다. 하지만 나가지는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그렇게 1시간을 보냈다. 운전석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집에 돌아왔다. 아내가 물었다. 차고 다녀왔어요? 응. 차 좀 봤어. 많이 그립죠? 응. 아내가 웃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얻은 것들. 은퇴하고 1년쯤 지나자 조금 익숙해졌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도 차를 생각하지 않았다. 낮 시간도 채울 수 있게 됐다. 동네 노인정에 나갔다. 바둑을 배웠다. 서툴렀지만 재미있었다. 손자들을 돌봤다. 딸의 아이들이었다. 아빠, 애들 좀 봐줄 수 있어요? 그래, 데려와. 손자들과 놀았다. 공원에 가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줬다. 내 아이들과는 못했던 일들이었다. 좋지. 마트에 간다. 손을 잡고 간다. 천천히 걷는다. 장을 본다. 채소, 과일, 고기. 필요한 것들을 산다. 계산을 하고 나온다. 무겁지 않다. 예전의 화물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집에 돌아와 TV를 본다. 뉴스, 다큐멘터리, 드라마. 시간이 천천히 간다. 저녁 식사 후 동네를 산책한다. 아내와 함께 강가를 걷는다. 노을이 진다. 하늘이 붉게 물든다. 예쁘네. 아내가 말한다. 응. 예쁘다. 벤치에 앉는다. 강을 본다. 물이 흐른다. 계속 흐른다. 멈추지 않고. 인생도 그렇구나. 생각한다. 계속 흐른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나는 40년을 빠르게 흘렀다. 쉬지 않고 달렸다. 이제 천천히 흐른다. 그것도 괜찮다. 집에 돌아온다. 씻는다. 침대에 눕는다. 아내가 옆에 눕는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아내가 말한다. 당신도. 손을 잡는다. 따뜻하다. 잠이 온다. 편안하다. 꿈을 꾼다. 운전하는 꿈. 경부 고속도로를 달린다. 핸들을 잡고 있다. 익숙하다. 편안하다. 앞에는 끝없는 도로가 펼쳐진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그냥 달린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간다. 들판, 산, 바다. 아름답다. 이 길이 내 인생이었구나. 꿈속에서 생각한다. 길고도 짧았던 길. 힘들었지만 아름다웠던 길. 아침에 눈을 뜬다. 햇살이 들어온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일어난다. 창밖을 본다. 차고에 차가 서 있다. 오래된 차.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차. 하지만 괜찮다. 그 차는 내 역사다. 40년의 증인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커피를 마신다. 창밖을 본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화물차도 지나간다.
힘내세요. 마음속으로 응원한다. 안전 운전하세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후회 없습니다. 커피 잔을 내려놓는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 은퇴한 화물차 운전사의 평범한 하루를. 그리고 그게 행복이다. 에필로그 여전히 도로가 보인다. 창밖을 본다. 고속도로가 보인다. 멀리서 차들이 오간다. 작은 점처럼 화물차가 지나간다. 큰 차체의 느린 속도. 알 수 있다. 저 안에 운전사가 있다는 것을.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피곤할까? 졸릴까? 집 생각할까? 가족 생각할까? 조심히 가세요. 마음속으로 말한다. 안전하게. 무사히 도착하세요. 밤이 된다. 고속도로에 불이 켜진다. 차들의 불빛이 흐른다. 빨간 후미등, 하얀 전조등. 아름답다. 밤의 고속도로는 언제나 아름답다. 그 길을 달렸던 사람만 아는 아름다움. 아내가 말한다. 아직도 그리워요? 응. 가끔. 많이요? 응. 아내가 웃는다. 괜찮아요. 당신의 인생이었으니까. 맞다. 내 인생이었다. 40년. 바퀴 위의 인생. 지금도 화물차가 지나가면 돌아본다. 어떤 화물을 실었을까? 어디로 가는 걸까? 운전사는 건강할까? 그립다. 핸들의 감촉, 엔진의 소리, 도로의 진동. 다 그립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이미 충분히 했다. 최선을 다했다. 후회 없다. 다만 기억한다. 그 시간들을. 새벽의 차가운 공기, 여름의 뜨거운 아스팔트,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길. 휴게소의 커피, 라디오의 노래, 동료들의 인사, 화주들의 감사. 가족의 걱정, 아내의 지지, 아이들의 웃음, 손자들의 포옹. 모두 기억한다. 소중한 기억들. 화물차 운전으로 한 평생을 살았다. 힘들었다. 위험했다. 외로웠다. 하지만 같이 있었다. 의미 있었다. 자랑스럽다. 나는 화물차 운전사였다. 대한민국의 도로를 달렸다. 경제를 지탱했다. 가족을 먹여 살렸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창밖을 본다. 또 화물차가 지나간다. 크고 느린 차. 수고하세요. 손을 흔든다. 보이지 않겠지만 저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응원합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이렇게 창가에 앉아서 후배들을 응원하게 될 겁니다. 그때 후회 없이 웃을 수 있기를. 화물차가 멀어진다. 점점 작아진다. 사라진다. 나는 일어선다. 아내에게 간다. 손을 잡는다. 저녁 먹을까요? 좋아요. 함께 식탁에 앉는다. 밥을 먹는다. 조용하고 평화롭다. 이게 내 인생이다. 바퀴 위의 인생이 끝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그리고 둘 다 아름답다. 핸들을 잡았던 그 손으로 이제는 아내의 손을 잡는다. 화물을 실었던 그 힘으로 이제는 손자를 안는다. 도로를 달렸던 그 눈으로 이제는 노을을 본다. 바뀌었지만 여전히 나다. 화물차 운전사였고 지금은 은퇴자다. 하지만 언제나 영원히 내 마음속에는 도로가 있다. 끝없이 펼쳐진 도로. 그 위를 달리는 화물차. 그리고 핸들을 잡은 나. 그 기억은 영원하다. 고맙다, 나의 40년. 안녕히 나의 도로여.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